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되면 동네 길바닥에 있는 박스라도 주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꼭 집어가지고 확인해 보면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아니 왜 옷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반문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을 못 봤어요. 수천 명을 가리키다 보면 이건 집으로 가는 유형이다. 그러면 집으로 가는 유형을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계약으로 엮인 관계의 저자 노창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을 항상 만날 때면 이제 항상 제 뭔가 마인드셋 이것을 뭔가 동기부여 받고 또 새롭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대표님을 이제 모셔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느슨해진 마음가짐, 삶에 대한 생각들을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리셋할 시점이 왔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가르침을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책은 이제 계약으로 엮인 관계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어떤 책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부동산 매뉴얼을 많이 써왔는데 사례를 교육하면서 많이 얘기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례를 말로써 풀어서 뭔가 소설처럼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말 소설로 써보자. 근데 또 출판사 사장님께서 우리는 소설을 내는 출판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내줘보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열심히 써봤습니다. 제가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부분은 대표님께서 지난 인터뷰에서 말했던 그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막 그게 이 소설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연관성이 있나요? 그 소설에 이것은 허구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상당히 제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어떤 그 특정 고객의 계약에서 어떤 사례를 가져와서 A부터 Z까지 그렇게 기술해 놓으면 저도 이제 큰 곤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얘기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개의 계약에서 이 교제성을 가질 수 있게 그 10가지의 에피소드로 꾸몄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계약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여러 개에서 가져왔고 또 주인공이나 물건, 동네, 내용 이런 것들을 진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스크립트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진짜 소설처럼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촬영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뭐 그 빌라 완판한 얘기, 네, 그것도 들어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새록새록 이제 떠오르면서 소설이라고 하셨지만 약간 실화를 기반으로 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오래된 지인들은 이 중에 이거는 네 얘기구나, 이거는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으세요. 그래요? 문제가 안 될 만한 거는 크게 가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대표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번에 소설도 쓰셨지만 뭐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고 또 부동산에 굉장히 선이 굵으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9년 차? 네, 오래됐네요. 29년 차가 되셨는데 이 29년 동안 뭔가 부동산업을 종사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으시다 뭘 느끼시나요? 이제 한 직업을 오래 하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드는 생각은 예전에는 계약을 하면 된다, 빨리 계약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거에 좀 집중했다고 하면 요즘은 그 안에서 더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이 고객한테 일단 이익이 돼야 된다, 최대한의 이익은 아니더라도 손해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하게 되고 조사도 더 자세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책임감 같은 게 많이 생기는, 직업에서 책임감이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은 이제 큰 부동산 회사에 또 이제 대표직을 맡고 계시니까 아마 그냥 일반 뭐 공인중개사분이나 직원분과는 당연히 이 책임감의 무게가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대표님 SNS를 제가 이제 보는데 최근 들어서 뭐 SNS 관련된 뭐 채용 글들 직원을 계속 모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도 뭐 지난 인터뷰 말했지만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굉장히 디테일한 그 직원의 모습을 그려가지고 이런 사람만 와라 했는데 오늘은 좀 그 공고에서 바뀌었잖아요. 좀 바뀌었잖아요. 간단히 그리시죠 이번에는 좀.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굉장히 그 디테일하고 되게 재미있게 올리셨던 그 모집 공고 글의 그 결과를 한번 듣고 싶긴 해요. 그렇게 올렸더니 정말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왔는지 뭐 채용은 성공적이었는지 어땠나요? 그 채용 공고 이후에 뭐 여러 면접도 보고 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이 10여 명 정도 계세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이후에는 좀 제가 간단하게 내고 있잖아요. 자세하게 이렇게 핀셋처럼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조직에 맞고 부동산 일에 잘 맞게 그 이상향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이제 대표님의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그 일 갖고 핏이 맞진 않더라. 왜냐하면 그게 그 면접을 보기 전부터 제가 계속 아는 사이가 아니고 그분의 기본적인 자질을 보고 그 인터뷰 한두 번 정도를 보고 그 사람을 뽑는 건데 실제로 와서 일할 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객과의 그 면전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을 겪고 이런 분들도 많이 겪기 때문에 그 실제로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어떤 소모성으로 쓰는 그런 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을 한 명 뽑았을 때 저희 회사 기준으로도 제 기준으로는 한 두세 달 정도 그 사람을 굉장히 그 케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을 똑같이 투입을 했는데도 누구는 리타이어가 되고 누구는 그 중에서 성공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좀 가볍게 뽑고 초기에 좀 가볍게 가리키고 진입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에 그 와중에 그 사람이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다른 길을 빨리 찾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나의 세 달을 투여하는 거에 대비해서 그 사람한테도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 만한 사람이면 일단 뽑고 그 사람을 가리켜 가는 과정에서 또 실제로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똑같이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뽑은 사람들조차도 과제 해오는 거 보면 달라요. 그럼 아, 이 사람은 능히 끝까지 할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더 시켜요. 따로 불러서 아침마다 따로 불러가지고 어제 뭐 했냐, 지금 과제가 어떻게 나가고 있냐. 과제를 오히려 안 하는 사람을 불러서 왜 숙제를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쁘게 얘기하면 불러도 개선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더 빨리 더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정도 진도 가지고는 안 된다. 너의 선배 중에서는 너보다 속도가 5배나 빠른 사람이 있었다. 네가 빠른 게 아니다. 더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느린 사람은 그냥 느슨하게 불러서 얘기를 해요. 이거 내일까지 해와봐라. 근데 이제 그때도 안 해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업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 통계가 있어요. 수천 명을 가리키다 보면 아, 이건 집으로 가는 유형이다. 그러면 집으로 가는 유형을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하늘로 갈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냉정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도 저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깊게 생각하고 멸치도 걸릴 만한 채용 공고로 뽑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우리 회사에 필요하고 꼭 맞을 것 같은 진짜 그 조건들을 수십 가지를 써서 아, 이런 사람 오면은 우리 회사에서 정말 빛을 볼 거야 라고 이제 뽑았더니 일단은 지원자가 너무 적은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거고 조건이 너무 근데 또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진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뭐 80% 90%의 확률로 정말 성과를 내냐 했을 때는 꼭 그게 그렇진 않더라. 기대치보다는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아, 일단은 문을 좀 넓게 열어놓고 2, 3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오히려 보고서 이제 같이 갈 사람과 이제 금방 이제 헤어질 사람을 구분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직원들을 양성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그게 제가 배운 방식이고 그렇게 계속 해온 방식인데 어떻게든 리타이어를 줄여보려고 핀셋으로 뽑아보려고 한 1년 가까이 노력을 한 거죠. 네. 근데 결국 왜 나를 가르쳤던 미국, 싱가포르의 그 코치들이 그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 시스템인데 내가 뭐라고 그걸 바꿔가지고 사람의 심리와 인간의 성장은 네. 다 똑같다. 배운 대로 하자.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직원 모집 그 굉장히 단순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0줄이 되지 않았고 일단 한 5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SNS 특히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을 이제 모시겠다. 그리고 그 회사에 이제 그 유튜브 촬영과 편집을 할 사람을 이제 뽑는다. 이 두 가지가 조금 이제 제 눈에 띄었고 이거는 약간 이제 뭐 부동산 업계의 뭔가 마케팅적인 뭔가 그 흐름과 좀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뭐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을 넣어서 이런 사람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뭐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거는 그 필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마케팅 방법이고 그거를 이제서야 사내 그 유튜브 편집자를 뽑는다. 이게 늦은 감이 있는 거지. 실제로는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직원들도 저희가 중개사만 70명이 넘어요. 그럼 그 중개사 70명이 모두 다 유튜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경력이 오래된 20년 가까이 되는 그 직원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분들 중에서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굳이 그거 안 해도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는데 굳이 지금 앞으로 더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면 다른 양상이 생길 거예요. 그걸 해서 매출이 더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새로운 걸 익힘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시너지가 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직원분들한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유튜브를 해라, 계정을 만들어라, 뭐 이벤트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했지만 누구는 또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부동산 중개법인의 사장님을 여러 분을 모셔다가, 네. 유튜브를 많이 하는 부동산 회사의 사장님을 모셔다가 그 회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매출을 내고 있는지를 사내 강의도 시켰어요. 그 강의를 하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해야 되겠다고, 제 말은 안 듣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정도 만들고 촬영도 하고 뭐 드론을 연습한다고 하고 이제 조금 변화의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진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채용을 할 때 그 사람의 이 일과 관련된 부분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 계정은 있으세요? 보여주세요. 유튜브는 하세요? 계정이 어떤 거예요? 어떤 용도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계정은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입사를 하시면 할 생각은 있으세요? 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할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일간지들, 예전에는 그 일간지에다가 비싼 통광고 같은 걸로 빌딩 매물 광고 같은 거 내면 잘 팔렸거든요. 요즘 신문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내도 소용이 없고 그냥 팔로워가 많은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빌딩 매물을 올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당연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채용 공고도 그렇게 내야죠. 저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뭐 주요 일간지에서 뭐 금매, 뭐 도산대로 뭐 140억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와, 강남에 빌딩 이 정도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보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신문지 자체를 보기가 쉽진 않다. 신문 읽는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럼 이제 그런 거는 궁금하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좀 자기가 좀 업력도 있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와서 내가 굳이 뭐 유튜브를 좀 해야 되나? 뭐 안 해도 지금 괜찮은데? 이건 내가 어쨌거나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 잘 관리해서 앞으로의 이제 소득도 이제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과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외부에서 초청해서 뭐 유튜브 강의도 뭐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다고 하시니까, 이제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신입이라든지 그런 이제 기득권을 가지지 않은 이제 공인중개사들, 이런 사람들은 와, 나 이제 유튜브로 돈 좀 많이 벌어야겠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게 지금 당장은 어쨌거나 그렇게 자기의 영역을 확고하게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오는 분들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화할 걸로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시대에 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매출을 내는데 한계에 부딪힐 거고, 기존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존 고객들이 5년 전에도 빌딩을 샀는데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 팔 거라든지 새로 살 거라든지 이래서 계속 이어지고, 또 밖으로 드러내서 SNS는 안 하더라도 그 영업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물건과 고객을 많이 확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겠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게 낼 수 있는 수입에 부가적으로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이 시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그거를 조금만 노력하고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 벌면 되지 하는 그런 만족으로 안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배울 수 있잖아요. 나우나 콘서트는 유튜브로 보면서 그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찍은 걸 올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저 잘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나 이런 거를 좋아서 본 것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보다가 그 컨텐츠가 마음에 들어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가 마음에 들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거를 생산해 가지고 남한테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유입을 했을 때 자기가 수입을 낼 수 있고, 또 자기는 충분히 번다고 하지만 자기 팀원은 자기가 그 유입된 고객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제 SNS로 연락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와요. 그러면 별의별 물건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저거는 나라면 하지 않겠다, 내가 해서 효과가 없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충분히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저보고 신사동 5층짜리 건물 그 2층이 임대로 나와 있는데
한번 저한테 채워주세요. 그럼 제가 26살 때처럼 가서 전속 주세요, 현수막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하라고 하면 제가 회사에서 해야 될 역할 대비해가지고 그건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신입한테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백만 원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라고 제가 줘요, 그냥. 근데 그 하라고 그냥 주는 거를 저는 찾아서 주는데 그 중개사는 자기가 직접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그 SNS에 노력을 해가지고 그 손님이 찾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가 쌓여가지고 저도 연락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첫 술에 배부른 건 아닙니까? 신입이든 경력자든 시작을 해야죠. 시작하면 변화는 옵니다. 아니 뭐 이미 배가 불렀고 만족한 사람이야 사실 뭐 이해도 돼요. 내가 뭐 굳이 잘 모르는 것도 해서 뭐 잃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진 걸 또 이런 상황에서 뭐 안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 그런 사람들 말고 가진 것도 없어 심지어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할까요? 그건 네. 사람의 그 뇌구조를 알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그냥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꼭 집어가지고 확인해 보면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 생각보다 귀차니즘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입사를 할 때는 그 어떤 신입도 1년에 1, 2억 이하로 벌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랑 면접 본 사람 중에. 근데 실제로 입사를 해가지고는 그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경력이 없는 상태로 입사한 신입인데 성장 속도가 다른 사람을 전 유심히 봐요. 10명이 한 두세 달 사이에 지금 입사를 했어요, 저희 회사에. 그럼 그 10명 중에 다 2달만 지나면 격차가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미 첫 계약도 했고 그 첫 계약이 몇 천만 원짜리 수수료가 발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년이 지났는데도 변변한 계약을 제대로 못하고 했어도 몇백만 원짜리를 계약했다든지. 그러면 그게 속을 들여다보면은 저는 그게 약간 정신적인 정신력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신력이라는 게 꼭 계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요.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되면 동네 길바닥에 있는 박스라도 주워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배를 곪고 있고 가족한테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주지 못하고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가끔가다 과거에 이제 제 그 동료나 부하 직원들을 보면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부동산을 하는데 다 때가 있는데 난 아닌가 봐 하고 저녁 때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갑자기 주말에 가가지고 어디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든지.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시작했는데 고소득을 낼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럼 그 고소득을 내고 있는 내 동료를 카피하든지 회사의 시스템대로 하라는 대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내 생각엔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주변에서 자기가 부정하는 행위들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게 무슨 불법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업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영업을 안 하는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가서 만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뭐라도 할 수 있는 마음 중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폰 열어서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만드는 거, 그 페이스북 계정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6시 20분 오늘은 초심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6시 20분 새벽까지 출근을 해봤다. 우리 회사는 삼합빌딩에 있다. 이런 거 올릴 수 있잖아요. 얼굴 안 나와도. 근데 유튜버라고 하면 제가 제 얼굴에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보다 잘생겼잖아. 나도 하고 있는데 왜 못해? 그럼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그 사람의 실적을 못 내게 하는 방해 요소가 돼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애초에 이거를 그 직원을 뽑을 때 얼굴을 봐야 되지 않나. 어차피 유튜브 시대인데 그럼 일단은 뭐 인간의 본능상 잘생기고 예쁘면은 일단 누르고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 업계에는 모델 출신, 네. 뭐 승무원 출신, 네. 그러니까 모델, 승무원, 뭐 영화배우, 지망생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30살 정도 되고 결혼을 했거나 뭐 이러면서, 아니면 경단녀가 됐거나 이러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애 키우는 사이에 땄는데 한번 해보겠다든지 이래서 업계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손님을 쉽게 찾는 건 사실이에요. 연락의 그 접촉 확률이 훨씬 높다.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은데 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열심히까지 해주잖아요. 그럼 금방 적응하는 거를 업계에서 많이 봅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외모가 전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외모가 뭐 엄청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는 이제 출근하거나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옷이라도 잘 입으면 되잖아요. 저희 그 직원한테도 제가
그런 게 고쳐지지 않는 사람한테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무슨 복장을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 저희 본사라든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회사들은 이제 요맘때가 되면 회사 공지가 떠요. 이제 반팔을 입어도 된다. 넥타이를 안 매도 된다. 이런 게 요즘 세상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잘 자기의 그 삶에서 규제를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아, 오늘은 내가 나가서 여의도에 있는 예를 들어 파크원이라는 제일 큰 건물이잖아요. 국내에서 제일 큰 오피스 빌딩이에요. 내가 오늘 파크원에 가서 어떤 임차인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출근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될까? 딱 생각을 해보면 아, 여의도, 금융가, 파크원, 아, 오늘 정장을 입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핑크색 그 무슨 폴로티를 입고 온다든지 운동화를 신고 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일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복장으로 회사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이러고 마는데 그게 이제 쌓이면 그 사람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그거를 뭐 아까 질문에서도 있긴 있었는데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디테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큰 건물에 있는 좋은 회사에 그 핑크색 옷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그걸 지적을 딱 해줬을 때 아,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너무 자유로운 일만 해서 제가 IT 회사 출신이라서요.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는 뇌를 회전시키는 사람이 있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옷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반문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